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서 긴급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깜짝 지명의 정치권이 이틀째 뜨거운데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대망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 1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 1위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 선언했습니다. 세월도 이분만은 비켜다니는 것 같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열정도 한창 땐가 봅니다. 배우 이영애 씨의 연기 외길 조명해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한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중한 시위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로서는 지금 그 가처분 신청된다고 좀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야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가 이뤄지는 건데요. 네,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 현안 질의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왔습니다. 이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다라는 인물에 대한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우선. 그렇죠. 법제처장으로 지명될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라도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른바 안가 회동이라고 불리는 이 회동에도 참석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이 질문이 좀 집중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이 과연 한덕수 총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지명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사스럽다라는 원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의 대화에서 평검사 10명 중 1명으로 참석해서 노 전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이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네.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어떤 독립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맞짱 토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면 막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당시에 이완규 검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검사의 어떤 검찰의 독립과 관련해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주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 지금 검사의 어떤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그건 없는 건 맞다. 네. 그렇지만 사건마다 또 검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뭐 무례하지 않느냐, 네. 뭐 그렇지 않고 할 말을 했다. 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할 말은 했다 이런 말로 그때는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슈로 많이 또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2.3 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 4인 중에 한 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 중인데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피의자 신분인데 헌법재판관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현직 공무원들도 네. 기본 수사를 받으면 웬만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상 보직도 전부 다 해임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권한 남용이자 사실상 윤석열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네. 불과 넉 달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국회 임명 몫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월권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 그것도 고유 권한 행사, 그것도 헌법 기관 구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다음 대선을 2개월 남겨놓고 임시적인 행위만 해야 되는 대행이 고유 권한을 행사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이완규 처장은요, 아까 박지원 의원의 질의를 들으셨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상황에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사실 증거 인멸의 어떤 가능성도 아주 중대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엄청 네.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완규 처장과 관련된 뭐 내란 제 피의자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에서요, 그냥 무조건 이만큼이라도 윤 전 대통령 관계 있으면 다 내란죄로 고발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완규 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증거 아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주재한 그런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음 날 저 안가 회동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 그런데 이제 안가 회동 자체는 그 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가지고 한숨만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증거인멸을 쓰게 너는 죄가 있다.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나가겠다고 하고 지금 야당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로 그냥 무조건 고발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뭐 자격이 없다 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제 헌재에서 얘기니까 네. 제가 제 주장이니까. 네, 네. 제가 일단 그다음에 얘기는요. 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허를 찔린 건 맞아요. 네. 그냥 권한대행으로서 유지 기능만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여기는 논란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법에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고 4월 18일은요. 대선 전에 문영배, 이민석 헌법재판관 둘이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그 인물에 대해서 이 피의자 신분인데 이 괜찮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피의자 네. 신분 자체가 네. 지금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누가 저를 고발하면 저도 피의자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얼토당토 않는 거죠. 뭔가 혐의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을 했다면 모르지만 혐의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사실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에
이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당초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 대행으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모호하다. 또 이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젠 또 입장이 나뉜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지금 단순히 탄핵 심판이 소추되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와 네. 아예 파면 결정이 있은 후에 공식적으로 공석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또 권한 대행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조금 더 다르다고 보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좀 여러 가지 학설도 그렇고 이제 학계도 그렇고 여러 논의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물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권한 대행의 그 권한의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이완규 법제처장은 안가 회동 후에 휴대폰 교체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침묵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제처장도 팔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거기서 뭘 논의했죠?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증거인멸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그러겠죠?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인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저녁 행사였고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증거인멸하지 마세요. 답변을 못하는군요. 네, 휴대폰 이슈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증거인멸은요, 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완규 처장이 안가 회동이 있은 날은 계엄이 해제된 이유 아닙니까? 네. 계엄이 해제됐는데 뭘 내라는 공모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뭘 내란 행위는 이미 민주당이 주장한 내란 행위는 이미 종결이 된 상태거든요. 같이 모여서 한탄할 수 있고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탄핵이 야당에서 주도할 텐데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증거인멸하는 건 맞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쭉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수사받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 전부 다 핸드폰을 바꿉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핸드폰을 버리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범죄 행위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휴대폰 자체가 사적 생활 영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때 이것이 외부로 만약에 흘러나오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의 어떤 경향 자체를 보면 그냥 긴급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저렇게 많이 하죠. 그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마치 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저건 제가 볼 때는 마녀 사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저도 좀 네, 말씀을 네,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그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책임감을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태로 했다.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람을 사실상 윤석열을 다시 헌재 재판관으로 데려왔다 얘기해도 네. 틀리지 않게 느낄 국민이 많을 사람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는요. 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이 끝난 후에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강조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탄핵 국면으로 다시 본인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모든 기대를 배신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슷한 시점에 옛날에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이 비슷한 시절에 핸드폰을 다 같이 바꿨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업하는 기간에 내내 핸드폰을 7번 바꿨다. 그것도 죄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네. 비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네. 저한테 물으신다면 네. 저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국민을 바라보는 공적인 평론을 하는 사람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저거 바꾼 거 잘했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완규 처장도요 저거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바꾼 거는 국민의 의혹을 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사 상황에서는 공방이 있고 방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 정치적인 상황에 그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김단일 평론가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네. 적어도 민주당 측에서는 몇 번 바꿨다, 휴대폰을 뭐 없앴다 이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게 권한 남용이다. 이 이슈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권한 남용이다 아니면 정당한 행사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적인 뭐 저도 입법 활동을 한 10 몇 년간 했으니까 네. 기본 상식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그 신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헌재 쪽에 저도 문의를 좀 하고 법원 쪽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네. 임시적인 행정 유지를 하는 그 임시적인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설이고 정설이다라는 게 많은 입장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는 고성도 오가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현재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상황입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률 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서 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막으면은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권한쟁의 심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한 번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봤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요.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들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입법, 그러니까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한 부치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권한쟁의 심판과 이제 더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것까지 불사하겠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법안을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벌어진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소급 적용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소급 적용까지 하는 것은 개정안에서 흔히 발생할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한 논점이 있는 것이 네. 지금 대통령 몫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려는 주체는 국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상이, 대통령의 네. 권한이 오히려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측면들. 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본인의 어떤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나오고요. 이 가처분 같은 문제는 네. 결론을 제외하고서라도 시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일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지명을 한 후에는 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는데 네. 1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30일인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런 교착 상태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그대로 임명이 임명까지 되는 거군요.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런 가처분 같은 것은 결과 문제를 떠나서 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대변인 이게 네. 비정상의 연속이에요. 네. 이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권한대행이 하니까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방안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청문 보고서를 접수를 받지 안 하겠다. 않겠다는 네. 거예요. 그건 뭐냐? 청문 보고서가 접수된 후에 20일입니다. 그럼 12일 국회가 후? 접수하지 않는다면 네. 20일을 어떻게 따지죠? 아, 물론 사실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 비정상을 만들어가는 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헌재 취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이거를 권한쟁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헌법 소원을 제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 부정당한 헌법재판관이 들어와서 나의 재판을 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권 침해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본안으로 해서 정지 가처분을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또한도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극단적인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제가 총리 말씀드린- 탄핵까지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네. 네. 민주당의 심정은 네. 이해하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다음 대선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버리니까 이제 허를 찔렸다고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네. 헌법재판관을 보수 쪽에서 2명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분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제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부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효로 만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헌법상 무효고 그렇게 따지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정치 행위들도 다 부치에서 무효로 만들고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법의 안정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위헌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해서 임명 동의안을 보내면 접수를 거부하겠다? 지금 법이요. 20일 안에 안 하면 임명하도록 취지는 뭐냐면 국회에서 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해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20일 안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법 취지상 보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논란이 있는 게요. 국회법의 유권 해석 1차 권한은 국회 사무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도 151석이냐 200석이냐라는 걸 논할 때 네, 네. 헌재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일차적인 유권 해석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마지막 결정 권한은 헌재에 있지만 행정 행위를 하는 주체 유권 해석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임명 동의안을 송부만 하면 돼요. 대통령은. 그 접수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를 받고 안 받고는 국회에서 알아야 할 일이고 송부를 했는데 접수를 안 받았어요. 20일 안에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권한 남용이다, 정당한 행사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지금 작년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과 또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죠.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대망론, 출마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마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선을 하면 사실 이제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장점이 많이 있죠. 일단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이제 정치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저는 중도 확장론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분이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인 거죠. 그러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찬성하는 표가 나올 것이다. 어차피 이제 막판에 가면 상당히 이제 뭐 네. 여야 후보가 대립하는 구도인데 경우에 따라 이제 박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본인은 때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출마설을 일축하기도 했어요. 민주당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심인 거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권한대행이 탄핵 이후에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 국가 경제의 안정, 국가 질서의 안정,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노력의 반환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 논란과 혼란, 갈등이 멈추겠습니까? 저만 해도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3명 임명 안 했을 때 나름의 재량이 있다고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네.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갈등의 속으로 저 스스로도 지금 걸어 들어가는 예. 입장입니다.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뭔가 사심이 한덕수를 집어삼켰다. 그 사심이 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이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가 정치권에서 매우 뜨겁습니다. 자, 이미 출마가 확실시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있었던 당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아쉽거나 뭐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당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에 대한 소회 간략하게 밝혔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서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놨고 당초 공식 출마 선언은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일까요? 바로 내일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당대표직을 내려놨으면 그야말로 이제 대선 무드예요. 네. 그래서 뭐 당장 할 수도 있고 좋은 타이밍을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사실상 극심해진 상황에서는 그 타이밍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당대표직도 잘 빨리 내려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당대표직이라는 게 경선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은 빨리 내려놔야 공정경선 시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부족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최선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경선 이야기도 굉장히 시끄럽고 잠룡들이 지금 15강이 나오나 몇 명이 나오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일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바라보는 당 내부의 시선도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놨다고 그래서 그럼 민주당에 영향이 없나? 그건 아니죠. 지금 친명이 최고위를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선이 과연 공정히 이루어질 것이냐? 특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행 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선에 있어도 굉장히 자본이 많이 일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유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경선 자체가 흥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비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이 지금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게 끝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컨벤션 효과는 거둘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이고 또 경선에 있어서도 사실 뭐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뭐 자신의 어떤 기분, 감정을 감추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본선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이재명 전 대표가 됐습니다.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있는 비명계의 잠룡들로 여겨지는 인사들 입장에선 조금 섭섭하게 들릴 것도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김두관 전 지사도 출마 선언을 진즉에 밝혔죠.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경선 레이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좀 시시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자면은 치열한 2위 싸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보를 등록하겠다,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 쏙쏙들이 밝히고 있는데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도 이 경선 내에 뛰어들겠다는 입장, 이 의지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 됐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조금 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역시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대선 체제에 들어갔어요. 자, 이 발언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아직 당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당적이 없는 신세잖아요.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죠, 임주희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이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을 해서 공식적인 입당 절차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60일 이내에 모든 부분들이 끝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 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기 위해 캠프도 가동을 했습니다. 여러 인사들, 결국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는 캠프를 차릴 곧 장소도 필요하지만 결국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인물들과 함께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략, 이 선거 전략을 총괄할 인사로 이명박 정부 출신의 행정관입니다. 지금 김혜수 전 정무 1비서관이 낙점된 것으로 지금 전달이 네.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이 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캠프에 대거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인선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밀리지만 당내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선 단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선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당내에서 경쟁력을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탄핵의 결과가 파면이었잖아요. 파면을 또 붕괴한 보수 지층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 지지는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봐요. 그렇지만 어떤 파면 탄핵 결정 이후에 어떤 흐름이 지날수록 이 지지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제 중도층, 무당층, 특히 1020 세대들 이제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좌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지금으로는 굉장히 보수층에서는 지지도 1위를 다루지만 1위를 다투고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마 보수층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에서 이재명 대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의 지지도는 좀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장의 당심은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 있긴 하지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선 진행 상황을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이 민주당에도 굉장히 관건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고 김문수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신술이 시전되고 있는 분신술. 상황이라고 봐요. 곳곳에 윤석열 아바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구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심판 여론은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면 적대적 공생의 구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 유지 속에서 다른 소소한 정책과 메시지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네. 우리가 무엇을 보면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직전의 4.2 재보선을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이런 선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지속된다면 대선 결과도 4.2 재보선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변수들은 다 블랙홀처럼 여기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손가락에 쓰인 6글자가 재조명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이 또 큰 화제가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렇죠. 이 손가락에 뭔가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게 뭐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 측은 해당 글자가 이효진, 원광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날 출마 선언식 진행을 맡은 이효진 신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적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컨닝페이퍼처럼 원활하게 진행을 할 때 말을 하기 위해서 네. 적어둔 글자에 불과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윤 전 대통령 대선 때 손바닥에 왕자가 큰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더 놀랄 수 있어서 본인도 놀라서 좀 빠르게 진화를 한 것 같거든요.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 이 무속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염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상식에 대한 환멸 이런 게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게 무속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어떤 이미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들 화들짝 놀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이게 무속하고 연결됐을 때 내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 빨리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메시지보다는 손가락에 쓰인 다른 글자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경선 주자들,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사실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탄핵 국면에서 대선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가용한 인원을 다 끌어다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차지하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다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풍전등화잖아요. 경제 자체가. 그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정치는 이제 경제적 관념도 부족하고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끌고 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도 캐리어와 경력과 통상에 관한 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결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대통령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한덕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각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잠룡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는데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대선 전에 인연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역술인 천공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누가 국민을 위해서 사냐? 윤석열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일생을 다 바쳐서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자체는 다소 두루뭉술했습니다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자, 일단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후 정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발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린 옹호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런 사람이 얘기를 이제 방송에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속의 이미지를 씌운 그런 아주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제를 해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버랩이 되고 네. 저거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더 심어줄 수밖에 없고 본인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렇게 나타난 것 자체가 여권에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출산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이게 학부모로서 그리고 겪었던 이런 나름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연기자로서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제가 평상시 못했던 걸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 또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또 재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저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계 소식 짚어볼 텐데요. 여전히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의 연기 외길 인생 행보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왔고요. 자, 주로 스크린에서만 저희가 이영애 배우를 봐와서 연극이라니까 좀 생소한 기분도 드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32년 전에 이미 연극 무대에 선 적이 있고 그 이후에 30여 년 만에 다시 재도전이에요. 네, 1993년도 20대 때 짜장면이라는 연극 무대에 서고 나서 32년 만에 배우 이영애 씨를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헨리크 입센의 대표 희곡 헤다 가블러로 연극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영애 씨는 이 헤다 역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었음에 반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헤다라는 역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사춘기를 겪는 아이를 돌보는 그런 다양한 감정을 겪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잘 소화해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50대가 되고 나서 학부모로서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연기의 자양분으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 30대 만났다면 이 헤다 역에 이렇게까지 공감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연극에서의 모습은 지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라든지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맞았던 배우로서 또 느끼는 점이 있었을 것 같고 전환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었는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임주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만큼 연기 내공이 깊어졌다. 그것도 인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50대에 들어섰잖아요. 50대에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영애 씨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만큼 내면의 깊이가 생겼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뭐 출산, 그리고 육아 이후에 학부모로서 겪는 그 감정들을 이 헤다 가블러라는 연극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이 역을 수행해보고 싶어서 고른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 정답이 없는 이 캐릭터
캐릭터, 이 해다라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취가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작 발표회라고 할까요? 이제 현장 상황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영애 씨 말고도 좀 어떤 배우들이 출연을 할까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 네. 이 폭삭 속았수다, 이 오해순, 아이유 연경이 이제 돋보였던 이런 작품인데 네. 여기서 이 아이유 씨를 정말 지근해서 보조하는 해녀 이모들이 아. 있습니다. 이 해녀 이모로 세분 중에서. 활약한 백지원 배우님이 백지원 씨. 역시 함께 이 연극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백지원 배우님도 2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하는 복귀작이라고 합니다. 네, 낯익은 얼굴들을 지금 확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50대 중반의 나이에 어느덧 연극판에 다시 뛰어든 이영애 씨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년 배우들이 이렇게 좀 활발한 도전을 이어가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우리 주변에도 시사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또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기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이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건요. 요즘의 중년 여배우들, 네, 대세 여배우들이 많잖아요. 한가인 씨, 뭐 이민정 씨, 고소영 씨.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빠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좀 이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너튜브 개인 채널입니다. 그제 고소영 씨가 개인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브라운관에서만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정훈 씨 아내 한가인 씨도 이렇게 너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일상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민정 씨도 개인 채널을 통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 또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네. 이제 연예인들이 기존의 신비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대중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이름값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유튜브판에서도 빅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고소영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죠. 아직까지 영상이 콘텐츠성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예고 영상이 짧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왠지 푹 터지는 것처럼 좀 슬퍼져 있어요. 유튜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걱정이 돼요, 솔직히. 아, 고소영이다 막 이러는 애들 있어. 내가 네 친구야? 막 이러고 애들이. 뭐가 제일 걱정? 어? 사람들이 안 볼까 봐. 아직 저 살아있어요. 네, 고소영이다 하면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또 솔직한 입담이 짧은 영상에도 담긴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공개 활동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예능한에 출연을 하려고 하다가 제작이 무산되면서 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네. 그 효과는 똑똑한 것 같아요. 해당 영상이 정식으로 어떤 유튜브 채널의 영상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예고편에 불과한데 이미 정말 반응이 뜨겁거든요. 예.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이러다가 편하게 집에서 고소영 씨가 빨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굉장히 팬들과 친근하게 또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톱스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소영 씨 하면 자동적으로 장동건 씨가 세트처럼 연상이 되잖아요. 워낙 이제 뛰어난 두 배우의 합이다 보니까 이세는 또 얼마나 예쁠까 이런 관심도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돼요. 최근에 이제 이민정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들의 모습을 잠깐 공개했었는데 어떨까요? 고소영 씨, 장동건 씨 이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첫째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이 정말 다 공개된 건 아니고 이제 뒷모습도 공개가 되었고요. 또박또박 본인의 이제 10살 뭐 이준우다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여웠던 점이 유튜브에 막 출연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네. 요즘 아이들답게 정말 밝고 건강하고 이런 쾌활한 모습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귀엽다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외모 관심 많은 분들 갖고 계시잖아요. 예. 이 랜선 이모 삼촌들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민정 씨, 이병헌 씨 입장에서도 이제 자녀는 사실상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본인의 완전한 판단 하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과 네. 이제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배우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굉장히 뭐 신비롭고 좀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들을 좀 깨려는 시도가 아닌가, 조금 더 본연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연애 소식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분들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또 영화 감독 홍상수 씨의 근황이 전해졌는데 두 사람이 9년 연애 중에 이제 임신을 했다. 지난 1월에 이 보도가 있었고 2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삭 사진이 좀 나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등남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김민희 씨는 임신설이 제기된 이후 지난 2월에 인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이렇게 홍상수 감독과 함께 포착이 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최근 아들을 얻었습니다. 2016년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건데요. 현재 아들을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새 생명의 탄생은 무조건 축하할 일인데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아들은 법적으로는 일단 혼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후적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유산은 어떤 식으로 상속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혼외자 있는데 호적이라는 부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 호적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직접 출산을 함으로써 이 아이와 친자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희 씨는 직접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김민희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아들이 본인의 자녀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이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를 정하는 부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바로 홍상수 감독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청에 방문해서 이 자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예. 이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더라도 이 혼외자가 자식으로, 자녀로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네. 혼인 외자라고 할지라도 이 부로부터 인지 절차만 거친다면은 상속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의자와 혼인 외자가 어떠한 차등 없이 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김민희 씨의 경우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자녀도 출산을 했지만 이걸 중혼적 사실관계, 사실혼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을 때 이 해당 사실혼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김민희 씨는 자녀를 출생했다고 해도 네. 홍상수 감독의 어떤 유산을 상속받는다거나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일절 가질 수 없습니다. 네, 파장도 예상이 되고 뭐 본처 그리고 가족들은 여러모로 속상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짧게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또 개그맨 박나래 씨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얘기예요. 이번에는 뭐 금품 도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박나래 씨는요, 집에 사람들 많이 초대해서 직접 음식 대접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 해당 주택도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공개가 되었고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센스 있게 꾸며졌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네. 글쎄 최근에 도둑이 들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도둑이 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경찰서에 이 도난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집이 최근에 방송에서 55억 자가라는 식으로 내 외부까지 잘 이렇게 공개가 되고 많이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타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집이 공개되고 나서 연예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자택 방문이 이어진다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서 서성이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공포스럽겠죠. 그렇죠. 이 같은 상황을 박나래 씨는 방송에서도 한번 전한 바 있습니다. 박나래 씨 어머니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가 지인이 아니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가수 이효리 씨도 한 예능 방송에서 제주도 집
집을 공개했다가 민박집. 네, 관광객들의 여행 코스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모델 한혜진 씨 역시 휴식을 취하는 세컨하우스로 쓰고 싶었던 공간이 공포스러운 장소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일부 사생활 공개가 독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례였습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한 논란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아무튼 경찰 조사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